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자식들은 다 제쳐두고 손녀만 챙긴다는 게 어디 있어? 엄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는 왜 저를 그렇게밖에 안 봐요? 저도 엄마 딸인데,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정노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50년 넘게 운영해온 인쇄 공장의 기계들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며 공장 문을 열면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냄새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정노인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익숙하고 정겨운 향기였습니다. 낡은 인쇄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정노인은 하나하나의 기계들을 어루만집니다. 이 기계들과 함께 보낸 세월이 어언 50년이 넘었습니다. 기계 하나하나가 모두 정노인의 인생사를 함께 해온 동반자들이었죠. 오늘도 힘내자. 정노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기계들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잉크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작은 공장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킨 자부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명절도 반납하며 일했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정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큰딸 미영의 대학 졸업식 사진, 둘째 진수의 공무원 합격 통지서, 막내딸의 결혼식 사진들이 세월의 먼지를 머금고 있었죠. 그 옆에는 손녀 은지의 입학식 사진도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밝은 웃음이 지금은 왠지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가족이 하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노인은 작은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성공한 뒤로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고 전화 통화마저 형식적이 되어갔기 때문이죠. 정작 자신이 바라던 것은 성공한 자식들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었는데 말입니다. 오전 8시 30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부고장 인쇄를 부탁하러 오십니다. 정 사장, 우리 남편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며 정노인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동네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상점의 전단지 인쇄였죠. 정노인은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하며 일에 몰두합니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이 기계 소리를 들으며 아빠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좋아했던 기억 말이죠. 그때는 이 소리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만의 외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쯤 큰딸 미영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제법 성공했다는 미영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바쁨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정노인은 미영의 안부 인사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씁쓸해집니다. 딸의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인사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도 일 때문에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따로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죠? 친구 아버지들 보니까 평생 일하면서 꽤 모아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영의 마지막 말에 정노인은 잠시 멈칫합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대감과 탐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탐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정노인은 자신이 딸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 묻니? 나야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데. 아, 그냥요. 아버지도 평생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혹시나 해서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도 대접받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하느라 여유가 없어서요. 미영의 말에 정노인의 가슴이 쓰라립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만 자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미영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만 성공한 뒤로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인쇄 공장이나 하는 늙은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족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 끊을게요. 회의 시간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뒤 정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미영의 차가운 태도가
가슴을 파고들어 아픔을 남깁니다. 오후 2시 손녀 은지가 대학교에서 돌아옵니다. 21살의 은지는 정노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 혼자 키우기 버거워하자 정노인이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은지의 밝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정노인의 마음도 환해집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들었어요. 은지는 밝은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정노인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하루 종일 진심 어린 웃음을 짓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건데요. 진정한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은지의 말에 정노인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손녀만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정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정노인은 새벽 무렵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평안한 모습이었죠. 은지가 아침에 할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은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정노인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노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인쇄 공장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오랜 친구들이 모두 정노인을 그리워하며 찾아왔습니다. 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큰딸 미영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미영의 얼굴에는 당황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미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장례식장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문득 며칠 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아버지의 애매한 대답이 기억났죠.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도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공무원인 진수는 평소 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죠. 진수는 미영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뵈러 왔어야 했는데. 진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성실한 성격을 가진 진수에게 아버지는 인생의 롤모델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노인의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니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죠. 은지가 할머니 곁에서 계속 돌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정신이 혼미해져서 여보, 어디 갔어요?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는데 다만 요즘 들어서 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인쇄 공장이랑 집 관련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많을 텐데요. 미영이 계속 물었습니다. 진수가 누나를 말립니다. 누나, 아버지 돌아가신 첫날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니야, 진수야.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야 하는 거야. 특히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세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하잖아. 미영의 말에 진수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사업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누나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조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장례식장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부가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뭔가 모아둔 게 있지 않을까? 맞아. 인쇄 공장도 장사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잖아.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잖아. 집이랑 공장 땅값만 해도 제법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미영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겼죠. 오후에 동네 이장님이 조문을 오셨을 때 이장님이 한 말이 미영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몇 달 전에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죽으면 은지가 걱정된다면서 뭔가 준비를 해두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장님의 말을 들은 미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아버지가 뭔가 준비를 해두었다는 말인가요? 이장님, 저희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고, 다만 은지 교육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은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고, 이장님의 말에 은지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럼 정 사장님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평생 모은 돈도 다 너를 위해 쓰겠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죠.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은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영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는 말씀인가요?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그게 괜히 함부로 말을 꺼낸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미안하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뒤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죠. 역시 정영이 뭔가 챙겨둔 게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평생 그렇게 아껴가며 살았는데. 은지 교육비라고 하니까 꽤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화를 들으며 미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돈을 모아두었다면 당연히 자식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은지 이야기만 나오는 걸까요? 설마 아버지가 자식들을 제쳐두고 손녀만 챙기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저녁 무렵 미영은 어머니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어디에 돈을 모아두셨는지 아세요? 이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준비해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게 궁금하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다면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내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 특히 은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잖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렴. 어머니의 말에서 미영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이 은지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렴이라는 말에서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혼자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만 받아도 충분했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은지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점점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노인이 남긴 것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죠.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정노인을 보내는 마지막 절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과 생전에 업무적으로 만나뵌 적이 있어서 조문을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미영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재빨리 변호사에게 다가갔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큰딸 미영입니다.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와 무슨 일로 만나셨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개인적인 법적 업무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에 관한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던져지자 조문객들과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유언장이요?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몇 달 전에 제게 의뢰하셨습니다.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친척들 사이에서 더욱 큰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어머, 정말 형부가 유언장까지 만들어 두셨다고? 그럼 정말 뭔가 큰 돈이 있다는 얘기네.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사실은 꽤 모아두셨나 보구나. 미영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장님의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은지만을 위해 돈을 준비해 두었다는 건데 유언장까지 있다니 이제 정말 확실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언제쯤 유언장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희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통은 장례가 모두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발인 후에라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미영의 말에 진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누나,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아버지를 먼저 잘 보내드리고 나서 진수야, 이것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일 중 하나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된 작별을 할 수 있겠어? 미영의 논리에 진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누나의 조급함이 못마땅했죠. 김 변호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여러 번 내용을 검토하시고 특히 손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더군요. 손녀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네, 은지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육비는 물론이고 장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때 은지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은지양의 장학재단 설립 꿈에 대해서도 아시더군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까지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미영의 기분은 복잡해집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아버지가 은지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한 것 같았거든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자신들 자식은 제쳐두고 손녀만 챙긴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유언장에 저희 자식들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 부분은 직접 유언장을 공개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애매한 대답에 미영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자식들은 제쳐두고 손녀에게만 모든 걸 물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에 발인이 끝나고 정노인을 안장한 후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와서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냅니다. 그럼 이제 고 정노인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언장은 지난 6월에 작성되었고 정식으로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미영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진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고 은지는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합니다. 나 정노인은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인쇄 공장과 관련된 모든 기계 및 설비는 처분하여 현금화한다. 둘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공장 부지는 매각한다. 미영이 깜짝 놀랍니다. 처분이요? 매각이요? 김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셋째, 은행에 예치된 예금과 위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기다립니다. 넷째, 큰딸 미영에게는 지금까지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준 금액을 고려하여 별도의 상속은 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미영이 벌떡 일어납니다. 김 변호사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5째, 둘째 아들 진수에게는 현재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상속금 500만 원을 남긴다. 진수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500만 원이요? 6째, 나머지 전 재산은 손녀 은지에게 상속한다. 단, 이 재산은 은지의 교육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죠. 미영이 가장 먼저 폭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누나, 진정해요. 진수가 미영을 말리려 하지만 미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자식들은 다 제쳐두고 손녀만 챙긴다는 게 어디 있어. 은지가 놀라서 일어섭니다. 엄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재산 같은 건 너 닥치고 있어. 내가 뭘 안다고. 미영이 은지에게 소리를 지르자 할머니가 개입합니다. 미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식들 다 두고 손녀만 챙긴다니. 김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유 원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잠깐만요. 유 원장의 추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미영이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소리칩니다. 더 있다고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유 원장을 다시 펼치며 읽어내려갑니다. 7째, 큰딸 미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미영은 그동안 사업 자금으로 총 8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다른 자식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8째, 미영은 성공한 뒤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으며 돈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전화 통화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미영을 바라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미영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9째, 반면 손녀 은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했으며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진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고 있었다니 감동스러웠죠. 김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10째, 이 모든 결정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미영이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은지가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나 정노인의 마지막 뜻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빠집니다. 미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하고 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재산 목록을 보시죠. 현금 예금 2억 3천만 원, 부동산 예상 매각가 3억 원, 총 5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5억이요? 친척들이 모두 놀라며 웅성거립니다. 어머, 그렇게 많이 모아두셨다고? 평생 검소하게 사시더니 정말 대단하시네.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모두 은지에게 가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이미 미영님에게 생전 증여한 8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충분히 고려된 상태입니다.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원망하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가 널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성공하면서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진수가 누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누나,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말하기도 싫어하고 미영이 진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도 나를 비난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은지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은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건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지금 와서 착한 척 하는 거야?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는 왜 저를 그렇게밖에 안 봐요? 저도 엄마 딸인데.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습니다. 은지야,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거스르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내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길 바라셨어.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단다. 김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참고로 유언장에 따르면 은지양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이 다시 놀랍니다. 사회 기부요? 네, 고인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 돈이 올바르게 쓰이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미영이 절망적으로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신이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친척들이 미영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미영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돈만 밝히고 참 안 됐다. 미영이 이런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누나. 진수가 말리려 하지만 미영은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부르지만 미영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아버지보다도? 하지만 미영은 대답 없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착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노인의 장례식이 이렇게 가족의 분열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은지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은지야, 내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길 바라셨고, 그게 답이야. 그날 밤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노인의 뜻이 가족에게 준 충격은 생각보다 컸고, 특히 미영의 반응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은지는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그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할머니, 저 정말 이 돈 받기 싫어요. 은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할아버지 뜻을 거스르면 안 돼. 할아버지는 내가 좋은 일에 쓰길 바라셨어. 하지만 엄마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싫어요. 마치 제가 할아버지 돈을 탐내서 착한 척 했다는 것처럼. 은지는 엄마 없는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웠지만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것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진수가 은지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지야, 누나는 지금 감정이 복잡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삼촌, 정말 그럴까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럴 리 없어. 누나는 널 정말 사랑해. 지금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기쁘지만 그 결과로 가족이 분열된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밤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곤 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올라간 미영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자금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기대했던 미영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대표님, 이번 달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미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미영은 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미영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고 담보로 내세울 것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신용등급도 떨어져서 어디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면 미영은 계속해서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미영아, 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빨리 내려와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어머니가요? 응, 내가 떠난 뒤로 계속 우울해 하시더니 어제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하셔.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였거든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은지가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 남편 잃은 슬픔에 자식까지 떠나니까 견디기 어려우신 모양이야. 이장님의 말에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돈에만 매달려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미영은 당장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정작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린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영은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은지가 옆에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모습을 보니 미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다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어머니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을 잃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미영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은지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대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 간병하느라. 괜찮아요. 할머니는 제가 돌봐드려야죠.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더욱 그래야 하고요. 미영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엄마, 할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할아버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 할아버지도 그걸 아셨겠지. 이때 진수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 우리가 모두 모이니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기운을 되찾으시는 것 같네요. 며칠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뜻을 존중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줬고.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나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아니야, 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성공하고 나서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은지야, 너도 미안해. 은지가 미영에게 다가가서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은지야, 할아버지 유산은 내가 받아. 할아버지 뜻대로 좋은 일 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응, 할아버지가 내게 장학재단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 엄마도 함께 할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아버지가 가장 바라셨던 일이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노인의 유산이 가져온 갈등이 오히려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어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화해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회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누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빚만 2억이 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2억이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직원들 임금도 밀렸고 거래처 대금도 못 줬어. 이제 정말 바닥이야.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줘. 미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만만했던 미영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가족들의 마음도 무거웠죠. 특히 은지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법이야.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돈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었네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욕심내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이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유산으로 엄마 빚을 갚아드릴게요. 그럼 엄마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미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은지야. 그건 내 할아버지가 내 장학재단을 위해 남겨주신 돈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셨을 거예요.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내 할아버지 뜻을 어길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서울에 있던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죠. 나이도 50에 가까워서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강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서 살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월세라도 구해야겠지. 하지만 보증금도 없고 신용불량자라 집 구하기도 어려워. 미영의 상황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성공만 해왔던 미영에게는 이런 실패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자존심도 상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집으로 내려와라. 우리 집이 내 집이기도 하잖니.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해.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기가 부끄러워요. 동네 분들한테 성공했다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망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남들 시선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이야. 하지만 미영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서울 사업가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이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은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서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했죠. 은지양 상속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조건대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사용하실 거죠?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돈의 일부를 가족을 위해 쓸 수는 없을까요? 유언장에는 교육과 장학재단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엄마를 도와드리고 나머지로 장학재단을 설립해도 될까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셨던 건 가족의 화목이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도 할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유산 중 2억을 엄마를 도와드리는 데 쓰고 나머지 2억 8천만 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그럴 수는 없어. 내 할아버지가 화내실 거야. 아니에요, 엄마. 할아버지는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시면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진수도 은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 은지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가족을 제일 사랑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은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겠니?
내 꿈을 위한 돈인데. 할머니, 괜찮아요. 2억 8천만 원이면 장학재단 만들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일어서시면 나중에 더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은지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며칠 후, 은지는 정말로 2억 원을 미영에게 주었습니다. 미영은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큰 사업에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가족들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미영이 고향에 돌아와서 카페를 차리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반겨주었거든요. 미영아, 고향에 돌아왔구나. 정말 반갑다. 서울에서 고생 많았지? 이제 고향에서 편히 지내라. 미영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카페 개업 준비를 하면서 미영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카페를 성공시키면 내 장학재단에 더 많이 기부할게. 약속해. 엄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가족들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노인의 유산이 가져온 시련을 통해 가족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화목이라는 걸 말이죠. 미영의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카페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어머니, 오늘 매출이 꽤 괜찮았어요. 미영이 어머니께 하루 장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은지 덕분에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정말 열심히 해야죠. 미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정성껏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한편 은지는 할아버지 유산으로 정노인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였고 김 변호사도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은지양 재단 설립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가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동네 중학교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아이들부터 도와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런 방향을 원하셨을 거예요. 며칠 후 은지는 동네 중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우리 학교에도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양 할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요. 손녀분도 할아버지 뜻을 이렇게 이어받으시고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는 박민수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적은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은지가 민수의 집을 직접 찾아갔을 때 민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아니에요. 민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도 은지에게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은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긴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지양,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더군요. 편지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은지는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도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왔고 진수와 어머니도 모두 김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편지는 재단 설립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은지가 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했다는 뜻일 것이다. 먼저 은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미영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내가 실패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겠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사실 나는 미영을 위해 따로 준비해둔 것이 있다. 너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비밀 통장이 하나 더 있다. 그 돈은 내가 진정으로 변했을 때 쓰라고 남겨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1억 원이 들어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돈은 미영 혼자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 미영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통장이 있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했을 때 주라고 하시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은지의 재단을 도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여라.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가족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정노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군요. 이 돈은 아버지 뜻대로 쓸게요. 엄마, 저희가 함께 재단을 키워나가요. 할아버지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 봐요. 은지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뜻을 모두 함께 이루어가요. 어머니가 남편의 마지막 계획에 감동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다니. 그날 밤 가족들은 정노인의 영정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서로를 위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해 살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미영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1억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은지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카페를 확장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 뜻을 이해했어요. 돈의 진짜 가치는 나누었을 때
빛이 난다는 거요. 정노인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정노인 장학재단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영이 기부한 5천만 원과 카페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후원하면서 재단 규모도 점점 커져갔죠. 이제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로 장학생이 20명이 되었어요. 은지가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죠. 작은 행사였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노인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민수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저도 나중에 꼭 이 재단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할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영도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노인의 큰딸 미영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때 돈에만 눈이 멀어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말이죠. 미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저희의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정노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미영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저만 유산을 안 주셨는지, 왜 은지만 챙기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주셨어요. 은지도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꿈꾸시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수도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월급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도울게요. 어머니가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노인 장학재단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나눔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기사를 본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노인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은지양, 이번 달에만 기부금이 2천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뜻에 공감해 주시다니.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어요. 재단이 커지면서 도울 수 있는 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인근 지역 학교까지 확대해서 장학 사업을 펼치게 되었죠. 미영의 카페도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모, 여기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장학생들이 자주 카페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이모가 간식도 챙겨줄게. 미영은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예전에 돈에만 매달렸던 미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지가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뭔가 허전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람차. 누나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가족이 화목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말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돈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신 거예요.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는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울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은 나누어 쓸 때 더 값진 것이 되고, 사랑은 베풀 때 더 커진다는 거요. 은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더욱 크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정노인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계획 덕분에 가족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깨닫게 되었죠. 몇 년 후 정노인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의사가 되어 다시 재단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교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노인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정노인이 심은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노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